강남 두 채는 챙겼다. 어제 청와대 참모진 개편 인사가 있었습니다. 김조원 민정수석. 그동안에 서울 강남과 잠실, 송파구 잠실에 아파트 두 채가 있어서 참 논란이 됐는데 결국 매각하지 않은 채로 경질이 됐습니다. 이 청와대 인사 얘기 좀 하나 둘 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양수 의원님. 사의 표명을 했던 노영민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5명 중 보니까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그리고 김거성 시민사회 수석 이렇게 교체가 됐더라고요. 근데 통합당에서는 보니까 이들이 사퇴할 게 아니고 정책 라인의 이 책임을 더 묻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좀 지금 핀트가 잘못됐어요. 예. 예를 들어 잘못을 한 사람을 문책을 해야 되고, 네네. 잘못이 좀 적은 사람들은 경징계에 해당이 돼야 되는데, 지금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민심 이반, 이것이 바로 사퇴의 배경이란 말이죠. 네. 근데 부동산 정책 실패했으면 정책실장을 비롯한 부동산 정책 라인들이 교체가 돼야 되는데, 애꿎은 비서실 직원들이, 비서실 수석들이 지금 사표를 내게 됐어요. 근데 물론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죠. 비서실 수석들이라든가 비서실장들이 다주택자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국민들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도외시했다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책임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비서실에 묻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에는 제가 뭐가 깔려 있냐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 아니다. 네. 집을 두 채씩 가지고 있는 이런 고위 공직자들이 문제다라는 생각이 지금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제일 억울하신 분이 만약에 아직까지 노영민 비서실장은 지금 교체가 안 됐잖아요. 네네. 유임됐죠? 유임됐죠. 근데 만약에 추가적으로 또 교체 얘기도 지금 있잖아요. 예. 완전히 유임된 거냐 아니면은 조금 있다가 추가적으로 교체가 될 거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교체가 되면 노영민 실장 같은 경우에는 집도 잃고 직도 잃고 다 잃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왜 비서실에 책임을 물었는지, 정책이 더 문제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번에 좀 남은 분들, 3분은 남았잖아요. 결국 사표 수리 안 되고. 근데 김혜숙 인사속 같은 경우는 또 다주택자시던데 남아 계시더라고요. 네, 주말 동안에 대통령이 사표를 들고 굉장히 고심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우선 청와대 인사위원회에 비서실장, 인사수석, 홍보소통 수석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상황 속에서 네. 6명을 전부 다 교체하기에는 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저 자리에 맞는 적임자를 구하고 또 인사검증을 마쳐야 되는데 6명을 모두 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 이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정책적인 책임을 묻는 인사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나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하반기까지 저희가 지금 7월 10일 부동산 대책, 네. 8월 4일 부동산 공급 대책까지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러한 부동산 새로운 공급 대책과 관련된 이 정책이 실제 시장에 정확한 긍정적인 시그널을 준다라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당장 정책팀에 문책을 하는 이런 인사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전반적인 정무 라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보좌진을 전체적으로 쇄신하는 차원에서 인사를 좀 한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이제 인사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새롭게 구성되는 면면을 보게 되면 대통령에게 좀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게 하고 또 정책과 추진되는 정책에 대해서 국민에게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좀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잠실 아파트를 시세보다 비싸게 내놓는 신용만 한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지적을 받기도 했던 김조원 전 민정수석의 경우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이 다주택 매각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제목에서도 썼지만 끝까지 강남 두 채는 지켰다 이런 비판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네, 대한민국의 민정수석이 끝까지 집 두 채를 지켰다 이런 조롱 섞인 이야기를 듣는 것은 참 가슴 아프고 좀 비참한 현실이죠. 근데 제가 보기에 김조원 수석은 집을 두 채 가진 것이 죄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집을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두 채를 가졌는데 왜 날더러 집을 팔려고 그러느냐 하는 그런 반발심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거기에 또 찬성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예. 김진애 열린우리당 대표님께서도 요전에 원내대표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나는 어쩌다가 집 세 채가 됐다. 집 가진 것이 죄냐? 세금만 많이 내면 되지라는 얘기를 해서 많은 국민들의 반발을 일으켰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하신 분들이 고위공직자분들이 상당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정부 정책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얘기하는 그리고 김현미 장관께서 얘기하는 정부 정책은 집 가진 사람들이 많이 1주택만 남기고 다 팔면 그 집들이 집 없는 분들한테 돌아가서 집값이 내릴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김조원 수석과 사실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충돌이 돼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김조원 수석이 던진 메시지는 강합니다. 공직보다는 강남 집을 택하겠다. 그리고 강남 집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제가 보기에 여태까지 22번의 정부 그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김조원 수석의 저 행동으로 인해서 그 22번의 대책이 전부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한편 김조원 전 민정수석의 어떤 그 다주택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는 엇갈리고 있지만 본인 뜻과 다르다고 해도 마지막 가는 모습에 대한 태도 논란 또한 벌어지고 있어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청와대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어떤 게요? 지금 뭐 그제까지 출근 안 하고 보좌관 회의도 뭐 빠졌다. 메신저도 그냥 탈퇴해버렸다라고 하면서 마치 이제 항명을 하듯이 이제 나왔다라고 하는데 예.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고요. 지금 이야기에 따르면 금요일까지 권력기관 개혁안을 마무리 짓고 마지막에 이제 휴가를 쓸 상황이 돼가지고 휴가를 쓰고 이제 대통령과 작별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뭐 김조원 수석이 약간 뒤끝 또는 항명성으로 이렇게 하면서 나간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예. 제가 뭐 김조원 수석을 뭐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네. 과거에 뭐 법사위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권력기관 개편 작업이나 아니면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일하는 것에 대한 사명감, 투철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네. 지금 보도되는 어떤 그런 내용은 전부 좀 사실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이 아닌 그리고 부분이 이제 있다. 아울러 이제 다주택과 관련되어서는 이양수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국민들이 다주택을 보유한 것 자체가 어떤 죄를 진 것이나 이런 것 절대 아니라고 보이고요. 예. 그러나 공직자가 다주택을 보유한 것은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부동산 정책을 펼치는 공직자가 다주택을 보유하면서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어떤 법안을 통과시키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의 어떤 신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 카페나 이런 데 가보면 아니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들이 국토교통위원들이 다 다주택자고 강남에 아파트 한 채씩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세금을 왕창 물리는 그런 법안 통과시키겠느냐 이런 불신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정책에 대한 어떤 신뢰, 뭐 다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가 당장 집을 판다라고 해서 집값이 내려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정책의 어떤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 국민에 대한 어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이 다주택을 해결하라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 과정에서 김조원 수석도 따르려고 했으나 다만 이제 뭐 이렇게 매각을 하는 상황 속에서 네네. 조금 이제 여러 가지 해프닝이 있었는데 국민적인 어떤 비판을 달게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런 말씀하신 해프닝 이런 걸로 사실 뭐 많은 언론 보도를 보면 여당 안에서 좀 부정적인 반응들이 나왔다고 하던데 실제 우리 김남국 의원들 많은 민주당 의원님들하고 얘기 나눠보면 좀 아쉽다는 얘기 많이 나왔어요? 뭐 이제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그런 이야기 자체는 잘 안 합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화제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나 그렇게 하진 않았고요. 이제 매도 가격을 얼마로 해서 누가 내놨는지 그걸 정확하게 저희가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논란을 초래한 것 자체가 조금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요,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요, 지난해 11월에도 얘기한 바가 있는데요. 과거 영상과 또 어제 모습 함께 보고 오시죠. 대부분의 기간 동안 지금 부동산 가격을 잡아왔고요. 그다음에 또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낮은 편입니다.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부동산 가격 안정화하고 있다 언급한 지 한 9개월 만이죠. 집값 상승세 진정되는 양상 보이기 시작했다 언급이 어제 또 있었습니다. 일단 이양수 의원님 동의하시는지요? 대통령께서 사실 저희들이 느끼는 그런 체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네. 현실을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통계적으로도 사실 지금 계속 집값이 오르고요.
또 특히 이번에 이제 강력한 그 규제 정책이 나와가지고 집값이 조금 상승은 했는데 상승률이 떨어졌습니다. 0.9에서 0.4로 떨어졌어요. 네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집값이 안정세로 되고 있다? 이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하시면 부동산이 큰일 나죠. 왜냐하면 전세는 또 그 틈바구니를 타고서 또 엄청 올랐습니다. 네네. 지금 전세 매물이 지금 기존의 8분의 1 정도 전세 매물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것도 구하려면은 기존보다 더 많은 전세금을 내고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전셋집 구하는 분들, 집 사려고 하는 분들 전부 다 지금 난리인데 예. 대통령께서 집값 안정되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물론 국민들한테 좀 안정감을 주고 좀 그런 좋은 신호를 주시어서 좀 집값을 안정화시키려고 저런 발언을 하시는 거라고 뭐 100번 양보해서 이해를 하려고 해도 현실에는 너무나 지금 서민들이 부동산에 지금 절벽에 지금 맞닥뜨려 있는데 지금 잘못된 얘기 같고요. 네네. 우선은 유감 표명부터 하셔야 돼요. 네. 부동산에 대한 유감, 사과, 그리고 부동산 그 담당하는 그 정책실에 대한 교체, 그리고 나서 부동산 정책도 바꿔줘야 됩니다. 공급에 대한 거 이번에 2028년까지 13만 원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대책 내놨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시장이 뭐죠 공급 하나보다 하다가 자세히 들여다보고는 될지 안 될지 모른다라고 해서 지금 서서히 그 공급 대책 발표가 김이 빠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네네. 지금 하나 더 마지막에 지금 대통령께서 GDP 대비 우리 뭐 거래세 보유세가 예. 뭐 절반밖에 안 되는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부동산 관련 세금 우리가 보유세 좀 낮은 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양도세가 굉장히 높잖아요. 부동산 관련 전체를 합하면 우리나라가 2위예요, 2위. 예. 그걸 다 합치면 네, 합치면 3.9%나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종합적으로 좀 대통령께서 생각하시고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화나 있는데 그 감정을 좀 이해하시면서 말씀하셔야지 딴 나라에 계신 것처럼 얘기하시면 참 곤란하죠. 네. 그런데 김 의원님, 네. 이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기 시작했다는 발언에 대해서 이양수 의원님 말씀처럼 너무 현실과 동떨어졌다 이렇게 인식하는 시청자분들, 국민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문 대통령이 아무 근거 없이 얘기한 건 아닐 테고요. 어떤 근거로 얘기하신 걸까요? 일시적으로 집값 상승세가 멈춘 건 맞습니다. 그 아, 부분에 예. 대해서 이제 김종인 대표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요. 일시적 현상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예, 예. 아마 불가피하게 대통령으로서는 이렇게 메시지를 시장에 던질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 예, 예. 저도 뭐 집을 사지는 않는데 거의 한 3, 4년간 매일같이 부동산 포털 들어가고 집값을 보거든요. 아, 예. 아마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실 겁니다. 네네. 그러면서 최근에 집을 사려고 조바심을 냈던 분들이 마지막 추격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결국에는 이제 시장이 불안정하게 요동을 치다 보니까 추격 매수, 그렇게 뒤따라가는 어떤 매수세가 있다 보니 오히려 그런 것들이 집 가격을 끌어올리는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네. 대통령으로서는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어떤 신뢰와 집값 안정에 대한 시장에 대한 메시지를 좀 주기 위해서 안정화될 것이다라는 그 시그널을 좀 강하게 던지고 싶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이제 마음이 불안하고 화가 나 있는 상황 속에서 대통령의 메시지가 또 일부 실망시킨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국민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더 거기 그 국민들 편에 서서 메시지를 좀 더 세심하게 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지금 부동산 정책과 관련돼서는 분명한 방향은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공급과 관련되어서도 중장기적인 어떤 방향성에 있어서 실수요자에게 가는 방향으로 그 공급이 되는 게 맞다라고 보이고요. 과거에 10년 동안 수백 채의 아파트를 공급을 했는데 이게 계속해서 갭투자나 다주택자에게 흘러갔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에게 중과세를 하고 실소유자들에게 공급을 가도록 하는 어떤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보유세와 거래세 논란이 있는데 OECD 평균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보유세는 굉장히 낮은 거의 평균의 반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고 거래세 같은 경우에 거의 7배 정도 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차츰차츰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장기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고 오래 사시는 그런 연세 있으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세심하게 좀 정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이 지금 부동산 논란은 뭐 하루 이틀 만에 끝날 문제는 아니고 장기적으로 지금 계속 뭐 여야 간의 공방이 벌어질 문제인데 그렇다면 지금 뭐 정부와 청와대가 야당한테도 분명히 많은 협조를 구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근데 이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정무수석이잖아요. 네. 근데 어제 인사 때 정무수석 바뀌었어요. 강기정 전 수석에서 최재성 전 의원, 네. 최재성 신임 수석이 정무수석이 됐는데 어떻게 야당과 좀 이렇게
그동안 좀 잘 안 됐다고 얘기하는 협치 조금 물꼬를 틀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좀 안타까운 면이 있죠. 안타깝나요? 네. 사실 지금 원내 대표가 김태년 원내대표시잖아요. 그렇죠. 원내대표도 상당히 강성이세요. 예. 뭐 추진력이 뭐 장난 아니고 지금 막강한 그 의석수를 가지고서 그냥 밀어붙이는데 저희가 속수무책이거든요. 네네. 대화와 뭐 협상 이런 건 없습니다. 예. 답을 주고 그거에 따르지 않으면 그냥 통과해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청와대 정무수석이 좀 그 가교 역할을 하면서 부드러운 이미지로 그리고 정무수석은 야당 얘기를 좀 귀를 많이 들어줘야 돼요. 네. 야당 얘기 들어주고 그 얘기 대통령께 전달하고 야당이 가진 게 뭐 있습니까? 입밖에 없습니다. 야당 입을 좀 열어주고 그 얘기를 좀 귀에 담아서 대통령에게 전달해주고 정책에 좀 반영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최재성 신임 수석은 사실 2015년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어려울 때도 항상 곁을 지켰었죠. 강성 친문이죠. 예전에 대선 때 그럴 때는 그 국회의원 출마까지 안 하시면서 실제로 그 곁을 지켰던 그런 문 대통령의 복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인데 야당과의 소통이 원활하겠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지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예. 사실 그 민주당에도 그 야당과 대화를 이렇게 많이 잘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솔직히 좀 기대를 했어요. 이번에 뭐 강기정 수석이 전에 뭐 의원들한테 호통치고 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교체가 된다 얘기가 있어서 사직서도 내고 그래서 이번에 좀 그 소통이 잘 되고 부드러운 이미지 양보 좀 많이 하시고 야당한테 좀 인기 있는 그런 분이 좀 되시기를 바랬는데 역시 대통령의 복심이 되는 바람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야당에서 이렇게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김 의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지금 김조원 민정수석의 뒤를 이어서 신임으로 오신 민정수석이 김정호 신임 민정수석 감사원 출신이잖아요. 지금 일각에서는 여권과 뭔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압박용 인사다라는 평가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게 연관 짓기는 좀 무리하고요. 감사원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는 것만으로 지금 현직 감사원장을 뭐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일각에서 그냥 그런 거 아니냐라고 추측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네네. 이제 초기에 이제 공직기관 비서관으로서 이 민정수석실 업무에 빠삭하게 아주 일을 잘 처리한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장악력 있게 사실은 이제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여러 가지 이제 뭐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립을 좀 확실하게 가져가는 측면에서 신임할 수 있는 민정수석을 임명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조금 전 이양수 의원님 얘기도 짧게 여쭤볼게요. 네. 최재성 신임 정무수석을 아주 혹평하셨는데. 네, 정무수석의 역할이 정말 그만큼 중요한데요. 근데 이제 정무수석이 야당한테 인기 있는 것만으로 정무수석이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또 성격이 드세다, 세다라는 것만으로도 정무수석 역할을 잘하냐 못하냐 이렇게 좀 평가하기는 어렵고요. 결국에는 조율하면서 야당의 목소리를 청와대에 잘 진심을 전하고 네, 또 예.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을 오해 없게 야당에게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에게도 전달하는 그 역할이 정무수석의 역할이기 때문에 예. 과거에 조금 친문으로서 당성의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또 정무수석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 사선의 의원이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네. 그래서 잘 할 거라고 보이고요. 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네. 보기에는 우리 김남국 의원님 오늘 토론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김남국 의원께서 정무수석 하시면 잘하실 것 같아요.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예. 네, 일단 청와대 참모진 인사 개편 얘기 그리고 경제와 부동산 정책 이야기까지 두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